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계속 이어서 291페이지 선물거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도거래, 그러니까 선물거래와 개념이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들, 개념 원리를 살펴봤기 때문에 선물거래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줄의 정의, 선물거래는 기본적으로 만기 시점을 정해놓고 만기 시점의 기초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 행사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원래 계약대로 이행, 매도 또는 매수하기로 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세 번째 줄에 선물 거래의 묘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도 거래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용 위험을 없앴다. 선도 거래는 신용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데 선물 거래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위험을 없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 매매를 통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줄 내려오시면 끝에 보시면 반대 매매가 자유롭다는 것은 만기가 동일한 선물 계약의 매수와 매도가 자유롭게 취해지므로 한 번 계약한 부분은 얼마든지 샀으면 팔고 팔았으면 사고 반대 매매를 통해서 중간에 청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뜻이다. 거래를 규격화 표준화해서 하기 때문에 그 거래를 받아줄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선도 거래는 좀 어렵다는 얘기. 자, 두 번째, 신용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증거금 제도와 일일 정산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데 자, 얘네들이 뭔지를 한번 설명드리면요. 선물 거래를 좀 빠르게 한번 선물 매수자 여기에 손실과 이익과 손실 행사 가격 100원에 거래하기라고 했다면 매수자는 이러한 형태의 손익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얘와 거래한 매도자 마찬가지로 100원에 팔기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손실과 이익, 만기의 요 그래프와 같은 손익 구조를 가지게 되죠. 거래를 할 때 증거금을 납부합니다. 증거금. 처음에 납부하는 증거금을 우리가 초기 증거금이라고 해요.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가 존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처음 시점에 증거금을 납부를 합니다. 100원짜리 거래하는데 100원 모두 내놓으면 현물 거래랑 동일하죠. 그렇죠? 증거금 거래는 이 중에 일부만 내는 거예요. 5에서 15% 우리나라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결제 금액의 15%를 납부를 하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 납부하기로 했다면 둘 다 이렇게 10원씩 내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하루가 지났는데 기초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요. 자, 얼마가 됐냐면 하루 지나니까 1원이 올랐다고 하면 101원이 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101원이 된 거야. 그럼 계약을 이행하진 않았지만 얘는 101원짜리를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고요. 얘는 101원짜리를 100원에 팔아야만 되면 나쁜 점,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초기 증거금 얘를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손익을 털어주는 거예요. 일일 정산을 해줍니다. 지금 상황을 봤더니 매도자는 1원의 손실을 받고 매수자는 1원의 이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날 저녁에 정산해 주는 거야. 이거 빼가지고 얘한테 넣어주는 거야. 잔액이 는 9원, 얘는 1원을 받았으니까 얘는 11원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9원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 일일 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목적은 이 사람이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놔두질 않는다는 거야.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하루마다 손익을 털어가지고 손실 본 사람이 계좌에서 증거금을 빼가지고 이익 본 사람이 증거금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자, 일일 정산을 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비교를 해요. 증거금 잔액이 유지 증거금 잔액과 어떤 관계인지를 비교를 해요. 예를 들면 유지 증거금 잔액을 초기 증거금 잔액의 70% 본권에서 7원이라고 한다면 비교를 합니다. 너 문제 없고 너 문제 없죠. 다음 날로 게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날도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이번에는 4원이 또 상승을 했어. 가격이 105원이 됐습니다. 그럼 아직 털지는 않았지만 105원짜리를 100원에 팔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5원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발생된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해도 105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105원짜리를 100원에 싸게 팔아야 되니까 5원에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날 저녁에 또 일일 정산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너는 어저께 이런 손실을 했으니까 오늘 오른 4원만큼만 4원의 손실을 봤구나. 너는 4원의 이익을 봤구나. 다시 빼가지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잔액을 봤더니 얘는 15원, 얘는 4원을 빼니까 5원이 되죠. 그리고 또 유지증거금과 비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지증거금 7원. 얘는 당연히 문제 없죠. 그렇죠? 얘는 일단 유지증거금 밑으로 하회를 하죠. 거래소가 얘를 부릅니다. 한국거래소가 얘를 불러요. 나는 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기 증거금의 70%인 7원만큼이 네 계좌 증거금 잔액으로 유지되고자 이야기를 했는데, 즉 이것을 우리는 마진이라고, 한계라고 내가 봤는데 너는 그 한계를 하회했기 때문에 내가 널 부르는 거다. 이를 우리는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매도자가 마진콜을 당하게 되면은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여태까지 총 5원 손실 본 상태에서 계약을 끝내버리든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소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추가로 증거금을 납부해 주면 돼요. 얘를 변동 증거금 혹은 추가 증거금이라고 해요. 매도자가 이야기를 하죠. 7원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5원밖에 없으니까 2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가? 라고 말했더니 거래소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한번 마진콜을 당하게 되면, 즉 증거금 잔액이 유지 증거금 잔액을 하회하게 되면은요, 개시 수준까지, 초기 증거금 수준까지 맞춰야 돼요. 즉 본권에서 본다면 초기 증거금 수준이 10원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5원을 납부해서 계속 게임을 이끌고 가든가, 아니면 총 5원 손실 본 상태로 게임을 끝내든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증거금 세 가지가 나왔죠. 처음에 내는 초기 증거금 혹은 개시 증거금, 그리고 매일매일 유지해야 되는 잔액인 유지 증거금, 본권에서는 사례에서 편하게 그냥 초기 증거금의 70%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 증거금은 마진콜을 당하게 됐을 때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증거금, 유의할 지점은 유지 증거금 수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마진콜을 당하게 되면 초기 증거금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증거금과 일일 정산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선도 거래한 이런 거 없고요. 선물 거래안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도 거래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줄 내려오시면은요, 일일 정산 제도는 만기가 되기 전에 이미 거래일에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반대 매매를 취하지 않고 포지션을 다음날 넘길 경우 당일 선물 종가로 손익을 정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손실 본 사람의 계좌에서 빼가지고 이익 본 사람의 계좌로 넣어주는 거.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일일 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두 줄 내려오시면은요, 따라서 평가 손익은 없다. 왜냐하면 증거금 계좌에서 계속 뽑아가니까. 실현 손익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통해서 신용 위험을 없애는 거죠. 자, 292페이지 큰 1번에 증거금 제도, 동그라미 1, 2, 3번 나와 있고요. 그 줄 밑으로 첫 번째, 유지 증거금은 일종의 임계점이다. 저는 마진이라고 표현했어요. 한계.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한계. 바로 밑에 줄 내려오시면은요, 증거금 수준을 원래 수준대로 회복시켜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증거금 수준이 유지 증거금 밑을 하회하게 되면은 거래소로부터 마진콜을 당하게 되고, 이때는 초기 증거금 수준까지 맞춰야 됨을 하단에 있는 그림 3-9번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3페이지 보시면 큰 2번에 거래의 시나리오, 이 표를 읽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은요, 10시에 A와 B가 거래를 했어요. 1,200원에. A가 사고 B가 팔았네. 10시 10분에 A는 다시 샀으니까 중간 청산을 했네. 중간 정산을 했어요. 매도를 해가지고 거래를 빠져나오고, B는 그 거래를 누구랑 했냐면 C랑 했죠. 그리고 B는 다시 10시 20분에 매도했다가 다시 환매수를 하고, 이런 거래를 읽는 방법, 전체 거래를 보면은요, 누적 거래량이 얼마인가. 10시에 거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쌍으로 돼야 거래라고 할 수 있으니까. 10시 10분에 하나 있었어. A랑 C랑. 10시 20분에 다시 B랑 D랑 하나가 있었죠. 총 누적 거래량은 3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가, 장이 끝난 시점에 아직 결제하지 않고 남아있는, 내일로 포지션을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을 계약이 몇 개인가 보면은요, A는 벌써 지워졌죠. 샀다 팔았다. B도 지워졌어. 팔았다 샀다. 결국 C가 산 거래, 그리고 D가 팔은 거래, 이 한 쌍만이 미결제 약정으로 남아있게 되죠. 표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94페이지와 295페이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그림을 그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림을 통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298페이지 큰 4번의 거래량. 자, 거래량은 두 투자자, 즉 매수와 매도가 연결될 때 쌍으로, 세트로 하나씩 증가하게 된다. 두 줄 내려오시면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시나리오 상에서 총 누적 거래량은 3세트, 3개가 됩니다. 반면에 동그라미 5번 미결제 약정은 첫 번째 줄 끝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반대 매매를 하지 않고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는 사람, 즉 결제되지 않고 대기 중인 계약이 몇 계약인가를 계산하는 개념이다. 본권에서 봤을 때는 다 샀다 팔았다 팔았다 샀다 없어지고 세 거래 중 한 개만 남아 있었죠. 미결제 약정은 한 계약이 될 것이다. 자, 299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1, 2번, 이색도 된 동그라미 1, 2번 나와 있고요. 한 8줄, 7줄 보시면 누적 총 손익은 얼마나 될까?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매일매일이 일일 정산의 합은 포지션을 처음 취했을 때와 선물 가격과 마지막 종가와의 차이이다. 다시 6줄 내려오시면은요, 결국 포지션을 취할 때의 가격과 마지막 종가의 차이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 두 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A라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나 여태까지 오늘이 2일 차인데 현재 시점이 여긴데 나 여태까지 얼마나 손익을 봤어 라고 계산한다면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계속 일일 정산을 하니까 이것들 더하는 거죠. 첫날 일일 정산한 금액, 둘째 날 일일 정산한 금액. 결국 나 1원 벌었고 또 이렇게 또 4원 벌었으니까 총 5원의 이익을 봤구나라고 계산하는 방법. 그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를 털어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거래로 돌아온다면 지금 계약한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과 현재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의 기초자산의 가격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즉 어떻게 계산하느냐. 현재 지금 100원이야. 나 100원에 샀는데. 혹은 증거금 차익 전체 중간에 거래가 10일이 있든 100일이 있든 만일이 있든 최초와 최종과의 차액 15원인데 최초에는 나 10원이었어. 결국 5원을 이렇게 지금 제가 날짜가 2개밖에 안 되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중간에 날짜가 100개라고 한다면 100번을 다 더해야 되는 거고 얘는 처음과 끝에만 계산하는 거고 하지만 이 결과는 항상 같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들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표 3-2번 선도 계약과 선물 계약의 차이점. 원리는 동일한데 근본적으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선도 계약과 선물 거래의 차이. 첫 번째는 저희가 읽었던 거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경감을 위해서 증거금 제도라든가 일일 정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는 중간 청산이 가능하다. 시장에서 규격화, 표준화해서 거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반대 거래를 받아줄 사람들이 풍부하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며 얘를 분석하면 표 3-2번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303페이지 단원 정리 문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선물한 계약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장외 상품 거래이다. 선물한 계약과 통화 선물 거래 동일한 내용이지만 선물하는 개인과 기업이 은행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계약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이고요. 통화 선물은 그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상장되고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 거래이다. 두 가지를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물하는 포워드, 그다음에 통화 선물은 퓨처러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달러 선물한 매수 계약은 달러를 받고 원화를 지급하는 포지션이다. 배추 매수 계약 이런 거는 쉬운데 달러 들어오면 어려워요. 그렇죠? 달러도 그냥 물건으로 보시면 돼요. 달러 선물을 매수했으면 당연히 만기에 내가 달러를 사는 거죠. 달러를 받고 거기에 대가 지급해야 되니까 원화를 지급하는 포지션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당구장 표시 나와 있고요. 다음 거래를 한번 분석한 것이다. 한 계약은 $10,000다. 어떻게 되는가? 자, 시가와 고가와 정가, 종가가 나와 있고요. 4번 문제. 한 계약을 시가에 매수해서 종가에 매도한 경우 손익은 얼마인가? 결국 100원에 매수했다가 150원에 팔면 손익이 얼마인가? 당연히 50원이죠. 매도 얼마였냐면 종가가 1250원 마이너스 매수 얼마였냐면 시가가 1200원 1달러당
50원만큼 이익 본 거예요. 그렇죠? 곱하기 $10,000 하면은 50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자, 5번 문제. 두 계약을 고가에 매수한 후에 종가에 매도 시 같은 문제네. 그렇죠? 고가는 얼마냐면 1,300원, 종가는 1,250원. 따라서 1,300원에 샀다가 1,250원에 팔았으니까 1달러당 50원의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계약을 두 개 했어. 그리고 $10,000 계약했으니까 50원, 마이너스 50원 곱하기 두 계약 곱하기 $10,000 하면 100만 원의 손실을 보는 그런 거래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하고 7번도 동일한 내용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고요. 8번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의 결제 방식은 무엇인가? 결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실물 인수도 NDF와 같은 선도거래의 NDF와 같은 현금 결제 혹은 차액 결제죠. 손실 본 사람이 이익 본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 코스피 200을 실물 인수도 하게 한다면 만약에 실제 매수하기로 한 사람은 200개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도하기로 한 사람은 200개 종목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고요. 결국은 차액 결제만 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산은 200개 종목의 어떤 상승이나 하락을 관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딜리버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차액만 손실 본 사람이 이익 본 사람한테 지급하는 현금 혹은 차액 결제 방식을 이루고 있다. 9번 어떤 한 시점에 정의되면서 누적량이 정의되지는 못하지만 선물의 전반적인 규모를 잘 보여주는 지표는 두 가지 이런 개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모든 지표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고요. 스탁 개념과 플로우 개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스탁 개념은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정 시점 어쩌고 저쩌고. 자, 플로우 개념은 일정 기간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면 12월 31일 현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우리가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오면 장이 끝난 시점 현재 혹은 장 초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자, 이 개념으로 선물을 집계하는 게 장이 끝난 시점 혹은 2시 20분 현재 남아있는 계약 몇 개야? 미결제 약정이죠. 이 개념은 장 열린 다음부터 2시간 동안 혹은 장 열린 다음부터 장 끝날 때까지 from to가 들어가는 거죠. 오늘 모든 거래는 몇 개야? 결제 거래량이죠. 거래량. 이 두 개념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시점에 정의되면서 오늘 남아있는 거 얼마야? 2시에 남아있는 거 얼마야? 누적 거래량으로 정의되지 못하지만 누적 거래량이 되려면 기존에 없었던 것까지 다 구해야 되겠죠. 총 거래량이 아니라 스탁 개념, 얘를 우리는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자,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을 때 비싸니까 팔아야지. 현물화는 반대로 매수하고 선물은 비싸니까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얘를 우리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매수 차익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305페이지 3장 선물 총론. 자, 1절 선물 거래의 경제적 기능 큰 1번의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한다. 현물은 현재의 가격, 선물은 미래의 가격. 모든 가격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주체들에게 미래 자산 혹은 상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현물은 현재 자산의 가격을 제공해주고 선물은 미래 자산의 가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306페이지 큰 2번에 콘탱고와 백어데이션 모르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첫 번째 줄 보시면은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한편 선물 내 가격에서 만기가 먼 1년 남은 12개월 남은 먼 원월물의 가격이 만기가 가까운 만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어. 상대적으로 근월물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 만기가 먼 원월물을 상대적으로 선물로 볼 수 있겠고 만기가 가까운 근월물을 상대적으로 현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얘기가 똑같아져.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경우 우리가 베이시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베이시스의 개념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예요. 만약 선물이 더 가격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베이시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때 우리는 얘를 콘텐고 혹은 대부분 다 이렇기 때문에 정상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항상 이렇지는 않은 거죠. 시장은 뭐 비효율성이 감안할 수 있으니까 현물이 선물보다 더 가격이 크게 된다고 한다면 베이시스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이때 우리는 얘를 백어데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끔 그래요. 혹은 그래서 역조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선물이 현물보다 더 높다는 얘기, 원월물이 근월물보다 더 높다는 얘기, 동일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선물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한편 원월물이 근월물보다 높은 상태를 우리는 콘텐고 혹은 정상시장이라고 한다. 네 번째 줄 보시면,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반대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경우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네. 이때를 우리는 백어데이션 혹은 역조 시장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1번 해저들이 매도 우위인 경우 위로 5줄 정도 올라가시면은요. 자, 5번째 줄 끝에 해지 거래자들의 전체 포지션이 합계를 전제로 투기 거래자들의 포지션이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해저들이 매도 우위가 될 경우 현재 선물 가격이 만기 시점 선물 가격 기대치보다 떨어지게 낮게 되고 반대의 경우 해저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는 경우 현재 선물 가격은 만기 시점 현물 가격보다 올라가게 된다. 이 시장의 거래를 보면은 선물 시장의 근원은 해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 수출 기업, 수익 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포지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위험 중립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부터 거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얘네들의 거래를 받아주는 사람이 누군가? 그 거래를 얘가 매도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투기 거래자, 얘네들이 사주는 거예요. 둘을 한번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얘네들은 현물 포지션이 있는 애들이에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수출한 사람, 수입하는 사람. 얘네들은 현물 포지션 없는 애들이야. 온리 얘네들의 목적은 증거금 거래,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자, 만약에 시장의 해저들이 매도, 선물에 대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게 된다면 당연히 근본적으로 해저들이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 선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시장의 해저들이 선물 매수 우위를 보이게 된다면 선물을 많이 사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선물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다 받아주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해저들이 매도 우위인 경우 해저들이 선물 시장의 근본적인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해저들이 많이 팔고 있어.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선물 가격이 하락하겠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백어데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노멀 백어데이션 상태를 이루게 된다.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선물 가격이 만기 시점에 예상되는 현물 시세보다 낮게 된다. 다음 페이지 반대의 경우 동그라미 2번. 반대로 해저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 우위인 경우 많이 사고 있어. 많이 사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선물 가격이 만기 시점에 기대되는 현물 가격보다 높은 관계가 성립된다. 얘를 우리는 콘텐고 상태라고 표현을 한다. 자, 큰 3번의 위험 정가, 해지를 말하고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양가로 1번의 매도 해지와 양가로 2번의 매수 해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데요. 매도 해지, 수출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달 뒤에 달러를 받는 사람이야. 수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걱정은 한 달 뒤에 달러 가격이 하락해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똑같은 상황. 여기다 이익 주는 상품 추가시켜주면 돼. 이게 뭔데? 선물 한을 매도하면 되겠죠. 혹은 통화 선물을 매도하면 되겠죠. 선물 한 빼버리죠. 통화 선물이나 선물한을 매도해 버리면 되겠죠. 얘를 우리는 매도 해지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수익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물건을 사기로 계약을 하고 한 달 뒤에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
지금 지급하면 1달러 1,000원인데 한 달 뒤에 1,200원이 되면 더 많이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환율이 상승했을 때 손실을 보는 그런 현물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똑같은 상황. 이때 이익 주는 상품 추가하면 되겠죠. 이게 선물 매수죠. 기초자산, 달러가 상승했을 때 이익을 주는 포지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매수 해지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